왜 세계 경제는 반복해서 무너지는 걸까요? 1929년의 대공황, 1973년의 석유 파동,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 폭락. 역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던지고 있거든요. 경제는 영원히 성장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호황 뒤에는 반드시 파국이 기다린다는 사실을요. 믿기 힘들죠? 하지만 지난 100년간 세계는 최소 4번의 거대한 붕괴를 겪었고 그때마다 수백만 명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재앙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1929년 10월 28일 밤, 월가의 투자자들은 내일도 주가가 오를 거라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1973년 10월 아침, 사람들은 평소처럼 주유소로 향했죠. 2008년 9월 14일, 레만 브라더스 직원들은 월요일에도 출근할 거라 생각했어요. 2020년 3월 초,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설 거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국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왔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경제 붕괴들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류를 충격에 빠뜨린 4번의 경제 대재앙, 그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9년 10월 29일 아침이었습니다. 월가의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개인들, 평생 저축을 주식에 넣은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은 투자자들이 거래소 앞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가가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멈출 줄 모르고요. 검은 화요일, 블랙 튜즈데이라 불리게 된 이날,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어제까지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빈털터리가 됐어요. 공황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거래소는 아비규환이 됐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가에만 나쁜 날이 아니었어요. 이날은 현대 역사상 최악의 경제 대재앙이 시작된 날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 10년간 미국은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이른바 광란의 20년대라 불린 시기죠.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은행 대출은 수월했으며 모두가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택시기사부터 미용사까지 일반 시민들이 저축을 모두 주식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주식은 오르기만 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근데 표면 아래엔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투기가 난무했거든요. 이익에만 눈이 먼 은행들은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모하게 돈을 빌려줬죠. 시장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깨지기 쉬운 카드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운명의 10월 어느 날 그 카드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주가 폭락이 시작되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어요. 가족들은 평생 모은 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금고는 텅 비어 있었죠. 사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일자리가 증발했어요. 실업률은 무려 25%까지 치솟았거든요.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도시의 빵집 앞엔 먹을 것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넉넉했던 중산층 가정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죠. 미국 농촌에선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농부들은 무자비한 압류로 땅을 잃었고 먼지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한때 비옥했던 밭은 황무지로 변했거든요. 이 고통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경제를 붕괴시켰어요. 국가들은 자국을 보호하겠다며 필사적으로 관세를 올렸죠. 근데 그 결과는 오히려 세계 무역의 붕괴였습니다. 모두가 벽을 쌓으니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거예요. 수년간 정부는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죠. 공공사업을 만들고 금융을 개혁하고 사회 안전망을 도입했어요. 그건 생명줄이었지만 회복은 너무나 더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을 완전히 끝낸 건 정책이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군수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대량 고용이 일어나며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1973년 10월이었습니다. 이번엔 총알이나 폭탄이 아닌 석유라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무기가 등장했어요.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OAPC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온키푸르 전쟁 등 당시 이스라엘을 지원한 국가들에 대해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는 거였죠.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들이 연료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례 없는 혼란이었어요. 원유 가격이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4배나 폭등했거든요. 배럴당 3달러에서 거의 12달러로 치솟았죠. 미국의 주유소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절망한 운전자들의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연료를 넣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일부 주유소는 아예 연료가 바닥났고 어떤 곳은 배급제를 실시했죠. 갑자기 직장에 가거나 식료품점에 가는 일상적인 일이 돈이 많이 드는 결정이 된 겁니다. 차 번호판이 홀수인 날만 주유할 수 있다거나 짝수인 날만 가능하다는 식의 규제가 생겨났어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말이죠. 근데 이 위기는 단순히 주유소에서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파가 퍼졌거든요. 음식부터 교통비까지 모든 것의 가격이 급등했어요. 생산 비용 상승으로 버티기 힘들어진 기업들은 공장 문을 닫았죠. 일자리가 사라졌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으며 성장은 멈춰섰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이상한 현상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정체된 성장과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희귀하고 파괴적인 현상이었죠. 경제 이론상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석유 위기가 아니었어요. 에너지에 대한 경종이었죠.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값싼 중동산 석유에 의존해 왔는데 그 의존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난 거예요. 정부들은 에너지 전략을 완전히 재고해야 했습니다. 이 위기 이후 세계는 연료 효율성, 대체 에너지원, 전략적 석유 비축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죠. 권력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단순한 석유 공급자로 여겨졌던 중동 산유국들이 경제적 강자로 부상했거든요.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이번 붕괴는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한다는 아름다운 꿈에서 시작됐어요. 2000년대 초반 은행과 대출 기관들은 전례 없는 주택 붐을 일으켰죠. 신용 등급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마구 뿌려댔거든요.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월가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위험한 서브프라임 대출을 모기지 담보증권이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 증권들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A 등급을 받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죠.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 채권의 실제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거예요. 수년간 이 시스템은 멈출 수 없는 기계처럼 돌아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고 은행들은 번창했으며 주택 소유자들은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근데 2006년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으면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치가 떨어지자 주택 소유자들은 집보다 빚이 더 많아졌고 주택담보대출 불이행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9월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거대 투자은행 레만 브라더스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거든요. 158년 역사의 금융제국이 순식간에 파산한 거예요. 충격파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부실 채권과 무모한 투기 위에 구축된 금융 시스템이 얼어붙었죠.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수조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졌죠. 정부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막으려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TAR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파산 직전의 은행들에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0%로 내렸죠. 경기 부양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에게는 이미 늦었어요. 집이 압류됐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평생 모은 저축이 증발했거든요. 이 위기는 세계를 심각한 불황으로 몰아넣었고 붕괴를 촉발한 탐욕과 부실한 감독, 시스템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2020년 초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멈출 줄 몰랐어요. S&P 500과 다우존스는 강력한 경제와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죠. 근데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시장을 무너뜨릴 위협이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비한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이 나왔어요. 처음엔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시장은 그 헤드라인에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2020년 2월이 되자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 이탈리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졌어요. 멀리 있는 건강 위기로 보였던 게 갑자기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된 겁니다. 3월이 되자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정부들이 경제 전체를 봉쇄하면서 공황이 폭발했거든요. 기업들이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았어요. 공급망이 얼어붙었죠.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몇 주 만에 주식시장은 무너졌어요. 다우존스는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루 하락을 3번이나 기록했죠. 3월 9일, 3월 12일, 3월 16일에 단일 세션에서 각각 13% 가까이 추락했거든요. 이날들은 블랙 먼데이요, 블랙 목요일, 그리고 또다시 블랙 먼데이로 기록됐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사이에 석유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폭락했어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정부와 중앙은행이 반격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0%로 내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죠. 의회는 2조 2천억 달 규모의 역사적인 구제 금융 패키지인 CAI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자금이었어요. 엄청난 파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부터 역사적인 반등이 시작된 거예요. 백신 개발 소식과 아마존, 줌 같은 기술 거대 기업이 이끄는 재택 경제의 성장이 주가를 끌어올렸죠. 주가는 기록적인 속도로 상승했어요. 2020년 8월까지 S&P 500은 손실을 완전히 만회하며 역사상 가장 짧은 약세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서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소규모 사업체들이 무너졌고 실업률은 치솟았죠. 이 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에 깊은 단절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그 분열을요. 개인적으로 이 4번의 위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 붕괴는 예측 가능한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모든 위기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거든요. 1929년엔 투기 광풍이, 1973년엔 석유 금수 조치가, 2008년엔 부동산 거품이, 2020년엔 바이러스가 방아쇠를 당겼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든 위기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대공황 직전 사람들은 영원한 번영을 믿었고 석유 위기 전엔 에너지가 영원히 싸고 풍부할 거라 생각했죠. 2008년 직전엔 부동산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 확신했고 2020년 초엔 주식시장이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였어요.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떤 경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사고는 빠르게 발생하고 복구는 느리며 교훈은 너무나 쉽게 잊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다음 위기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붕괴를 촉발할 요인은 무엇일까요? 암호화폐의 폭락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새로운 위기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음 위기는 반드시 올 거고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인류를 뒤흔든 4번의 경제 대재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